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낡은 편지에 담긴 단서를 쫓아 북촌 한옥으로 향한 박건우 탐정. 고요한 한옥 내부 깊숙한 곳. 숨겨진 통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사라진 이의 마지막 흔적과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기억이 퍼즐처럼 펼쳐집니다. 박건우 탐정은 김민수 씨와의 길었던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책상 위 지도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낡은 편지에 희미하게 적힌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시라는 단서. 그리고 고미술품 상점 주인 김민수 씨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한약방과 연관된 오래된 한옥에 대한 정보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당시의 서울 시내 지도,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종로 3가 일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시절의 피막골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활기 넘치고 복잡한 거리였습니다. 수많은 작은 상점과 음식점, 그리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한약방들이 골목골목 복잡하게 얽혀있던 곳이었죠. 그의 손가락은 지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건물들과 이미 사라져버린 건물들을 대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위성 지도를 함께 띄워 과거의 장소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사라진 건물들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체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자료 조사는 그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피막골 인근에 위치했던 몇 안 되는 한약방들 중 유독 한 곳이 198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고, 그 한약방 건물 뒤편에 당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한옥이 딸려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한옥은 한동안 비어있는 채 방치되다가 1990년대 중반에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사용되거나 다시 빈집으로 남아있기를 반복했다는 부동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옥과 편지의 단서들이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박건우는 이 한옥이 낡은 편지 속 사라진 사람의 거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와 한옥의 소유 및 관리 이력이 모두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한옥을 찾아낸 박건우는 방문 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식의 무모한 탐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당 한옥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주와 건물의 변동 이력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소유주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옥 관리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사립탐정이며 수십 년 전의 오래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한옥 내부를 잠시 조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중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요청에 당황한 듯했지만 박건우의 차분하고 진지한 설명과 함께 오래된 역사의 기록 보존이라는 명분은 다행히 대리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한옥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정식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 당일, 박건우는 사무실을 나설 때부터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의 작은 가방 속에는 손전등, 카메라, 녹음기, 필기 도구, 먼지 제거용 솔, 그리고 유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장갑 등
현장 조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과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북촌에 다다르자 김민수 씨의 상점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한옥은 북촌의 다른 유명한 한옥들이 즐비한 곳과는 달리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낡았고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으로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벽면을 뒤덮고 있어 마치 한옥 자체가 숲속에 숨겨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대문 위로 솟아오른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묵직하고 고풍스러웠습니다. 박건우는 대문 밖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옥의 외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낡고 해진 대문과는 달리 담장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마당 안쪽으로는 관리가 덜 된 듯 무성한 잡초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아닌 전통적인 한지로 된 창호지문은 일부 찢겨져 있었고 그 찢어진 틈새 너머로는 어둡고 비어있는 내부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음향 효과,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마당의 고요함. 그는 한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 사라진 사람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박건우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이제 문을 열고 한옥 안으로 첫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하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수십 년 전의 미스터리를 향해 강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옥 관리인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묵직하고 낡은 나무 대문이 끼익 하는 거친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자 그 너머로 어둡고 고요한 한옥의 마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은 오랜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가을바람에 떨어져 쌓인 낙엽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게 가꾸어졌을 정원이었겠지만 이제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채 방치된 듯한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박건우는 관리인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그의 안내를 받아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구둣발이 마당의 흙바닥과 돌멩이 위를 밟으며 내는 사각사각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음향 효과,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 마당의 고요함, 구둣발 소리. 관리인은 한옥의 현관격인 툇마루까지 그를 안내한 뒤 혹시 모를 안전상의 주의사항과 간단한 당부를 일러주고는 박건우 혼자 조용히 조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박건우는 툇마루에 서서 잠시 한옥의 내부를 응시했습니다. 내부는 대문을 열기 전 밖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찢어진 창호지문 너머로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먼지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닫혀있던 시간의 뚜껑이 열린 듯한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을 켜고 그 빛을 이용해 먼저 각 방의 입구와 복도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한옥은 자 형태로 되어 있었고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 건넌방,
부엌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는 넓고 시원했지만 역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빗물이 새어 들어온 듯한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루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고요한 한옥 내부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음향 효과, 나무 바닥 밟는 소리, 고요한 실내 분위기, 먼지 날리는 소리. 박건우는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한옥 전체를 둘러보며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가구와 바닥, 그리고 벽면을 뒤덮고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단순히 버려진 폐가와는 다른 어떤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황량하거나 파괴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고 다만 그 위에 두터운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벽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바랜 벽지에는 1970년대 후반에 유행했을 법한 꽃무늬 패턴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낡은 액자를 걸었던 듯한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청마루 한쪽 기둥에는 키를 재려고 그었던 듯한 희미한 연필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낡은 옷장문에는 오래된 종이로 만든 부적이 붙어 있었고 그 부적조차도 세월에 의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흔적들은 이 한옥이 한때 누군가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건우는 특히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깨진 유리창, 부서진 문, 흐트러진 가구, 혹은 핏자국 같은 것들을 찾았지만 그런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들도 비록 낡았지만 파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라진 사람이 스스로 이곳을 떠났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사라졌더라도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초기 인상은 시간이 멈춰버린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의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고 모든 것이 마치 그날의 모습을 간직한 채 화석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깊은 고요함 속에서 그는 과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한옥이 품고 있는 말 없는 이야기에 더욱 깊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건우는 이곳에 사라진 사람의 모든 흔적이 아직 남아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박건우는 한옥 내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안방부터 집중적으로 탐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 소리가 고요한 안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음향 효과, 나무 바닥 밟는 소리, 먼지 날리는 소리. 그는 손전등 불빛을 이용해 벽, 바닥, 그리고 천장을 꼼꼼히 비추며 혹시라도 눈에 띄지 않는 단서가 있을까 탐색했습니다. 두터운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지만 박건우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 먼지 너머의 진실을 꿰뚫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쾌쾌한 나무 냄새와 함께 바랜 옷가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가지들은 정갈하게 접혀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혹시 그 안에 숨겨진 주머니나 작은 메모가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빈 서랍장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깔려 있었는데 박건우는 그 신문지의 발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78년 초의 신문이었습니다. 이는 이 방이 최소한 그 시기까지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였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는 몇 벌의 한복과 양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옷의 디자인이나 재질을 통해 사라진 인물의 대략적인 연령대와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려 했습니다. 한복은 주로 어르신들이 입던 형태였고 양장은 그 시절 유행하던 무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옷 주머니를 일일이 뒤져 작은 동전이나 메모지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역시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안방 구석에는 낡은 목재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조심스럽게 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마른 약재 냄새와 함께 섬세하게 조각된 옥 비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음향 효과, 옥 비녀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 비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머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비녀는 소박했지만 오랜 시간 잘 관리된 듯 미세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사라진 사람이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박건우는 비녀를 위생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비녀의 조각 문양이나 재질에서 혹시 특이한 점이 있을까 하여 자세히 살폈지만 눈에 띄는 표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비녀 하나가 사라진 사람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의 벽면과 마루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는 얼룩이 져 있었는데 물이 새어들어 생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벽면과 미묘하게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박건우는 그 부분에 손전등 불빛을 집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부분만 벽지가 살짝 부풀어 오르거나 들떠 있었고 나무 벽면 사이로 아주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벽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내 보았습니다. 벽지 아래에는 얇은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나무판에도 희미하게 손잡이 같은 것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향 효과,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텅 빈 소리, 박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벽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은밀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비밀 통로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색은 안방에서 건넌방, 부엌, 그리고 대청마루로 이어졌습니다. 건넌방에서는 낡은 책 몇 권이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책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표지를 살폈습니다. 주로 역사 소설이나 시집들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출간된 책들이었으며 몇몇 책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작은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메모나 밑줄에서 사라진 사람의 성격이나 당시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책갈피 대신 끼워져 있던 빛바랜 작은 나뭇잎 하나도 그의 눈에는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부엌은 다른 방들보다 더욱 음습하고 습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낡은 찬장과 아궁이, 그리고 먼지 쌓인 부엌 살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찬장 문을 열어보고 낡은 항아리들을 살피며 혹시라도 작은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손길이 끊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의 한쪽 기둥 밑에서는 작고 아름다운 자수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음향효과, 자수 주머니를 흔드는 작은 소리, 복주머니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는 정교하게 술을 놓아져 있었고 안에는 마른 약초 몇 가닥과 아주 작은 은화 한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화는 그 시절에도 귀하게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사라진 사람이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박건우는 이 물건들에서 사라진 이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만한 일반적인 흔적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아직은 비밀 통로를 발견하기 전이지만 이 작은 유물들은 이미 그에게 사라진 인물의 생생한 존재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한옥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오롯이 간직한 채 그 진실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건우는 이제 벽면에 느껴졌던 미묘한 이상함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안방을 거의 다 수색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옷장과 서랍장을 꼼꼼히 살피고 침구류와 바닥의 먼지까지 확인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서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쪽 벽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벽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아주 미세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박건우는 발걸음을 돌려 그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벽에 비추어 자세히 살피자 미묘한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벽지 위로 겹겹이 쌓인 먼지층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유독 그 부분만 벽지의 색이 다른 곳보다 미묘하게 발해 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벽지 사이의 이음새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는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해 생긴 변색이거나 혹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벽지가 살짝 들뜬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다른 벽면의 단단하고 평평한 감촉과 달리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벽지 아래에 무언가 감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건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벽을 응시했습니다. 오랜 탐정 생활을 통해 그는 모든 두연한 단서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가옥인 한옥은 공간 활용에 있어 뛰어난 지혜가 담겨 있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곳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대고 쿵 하고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벽면에서는 둔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그 부분에서는 묘하게 텅 비어있는 듯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음향 효과,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텅 빈 소리, 그 소리는 명확하게 벽 뒤에 공간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옥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 벽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건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추론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 벽만 이런 소리가 나지? 왜 이 벽지만 이렇게 바래고 들떠 있을까? 단순한 오래된 벽의 손상일까? 아니면 그는 자신의 초기 직감을 굳게 믿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발견한 낡은 편지와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한옥의 고요함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이상함이 단순한 건축학적 결함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벽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칼과 먼지 제거용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박건우는 낡은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들떠있던 벽지는 그의 손길에 쉽게 찢어졌고 그 아래로는 예상대로 얇은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무판은 주위 벽과 달리 색이 조금 더 진했고 군데군데 긁히거나 패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나무판 전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무판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벽면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이 틈은 다른 벽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무판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혹시 숨겨진 경첩이나 잠금장치가 있을지 탐색했습니다. 낡은 나무판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박건우는 먼지 아래 숨겨진 어떤 형태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판 중앙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선은 마치 문틈처럼 보였고 그 끝에는 손잡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고 둥근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 자체는 이미 떨어져 나갔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벽지 제거용 칼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용하여 나무판의 틈새를 조심스럽게 공략했습니다. 음향 효과, 낡은 벽 긁는 소리.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 틈새는 너무나 좁아서 쉽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칼날을 밀어넣고 아주 미세한 힘을 주어 나무판을 들뜨게 하려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끼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아주 조금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틈새 너머로는 더욱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쾌쾌한 먼지 냄새가 더욱 강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흡착 도구를 꺼내 나무판에 부착하고는 조심스럽게 당겨보았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안쪽으로 스르륵 밀려 들어갔습니다. 나무판은 일반적인 여닫이문처럼 활짝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벽 속으로 숨겨지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통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나무판이 완전히 밀려 들어가자 그 뒤편으로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향 효과, 나무판 밀리는 소리, 덜컹하는 소리, 깊은 정적. 통로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좁았습니다.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고 키가 큰 박건우는 허리를 숙여야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로의 벽면은 흙과 돌, 그리고 낡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천장은 나지막하게 내려앉아 답답함을 주었습니다. 통로의 입구에서 안쪽으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손전등 불빛을 통로 깊숙한 곳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춤추듯 움직이는 수많은 먼지 입자들이 통로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통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로는 안방의 벽 뒤에서 시작되어 한옥의 다른 부분으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형태로 마치 쥐구멍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통로의 입구는 꽤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 전문가의 솜씨로 정교하게 숨겨진 공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을까? 박건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비상 통로였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은밀한 장소였을까? 사라진 사람이 이곳을 통해 도피했을까? 아니면 이곳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로의 벽면에는 손으로 긁힌 듯한 희미한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이동하다가 생긴 흔적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 절박하게 몸부림쳤던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통로의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흙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쾌쾌한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과거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이 좁고 어두운 통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박건우는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박건우는 비밀 통로의 입구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길고 어두운 통로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정으로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려 왔지만 이런 종류의 시간 속에 갇힌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은 언제나 독특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여분의 손전등과 작은 비상용 도구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위생 장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착용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 박건우는 조심스럽게 통로 안으로 몸을 숙여 진입했습니다. 음향 효과, 좁은 통로를 걷는 발자국 소리, 낡은 벽 긁는 소리, 숨소리, 통로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좁았습니다. 어깨가 벽에 닿고 허리를 깊게 숙여야만 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천장은 그의 머리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위에 있어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통로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어둠은 여전히 그의 시야를 집어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통로의 바닥은 흙과 작은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년간 쌓인 두꺼운 먼지층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겨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 하는 마른 흙먼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벽면은 낡은 나무와 흙벽이 뒤섞여 있었는데 곳곳에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건우의 옷깃이 벽에 스칠 때마다 쓱쓱 하는 낡은 벽 긁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좁은 통로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통로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흙먼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쾌쾌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박건우는 숨을 쉬는 동안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에서 과거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통로 안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곳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건우는 통로의 양쪽 벽면을 손전등 불빛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면에는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생긴 듯한 손자국이나 옷깃에 스쳐 생긴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자국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흔적이었지만 그 흔적 속에서 사라진 이의 급박했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통로는 직선으로 쭉 뻗어 있지 않고 몇 번의 굽어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굽이진 곳에 다다를 때마다 손전등을 먼저 비추어 앞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지 살폈습니다. 어둠과 고립감 속에서 박건우는 오직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 숨소리, 그리고 손전등 불빛만이 이 음산한 통로 속에서 그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통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왔고 이곳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통로가 수십 년 전의 진실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통로를 지나면서 벽면의 흙과 나무판에 스며든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작은 디테일을 스캔했고 뇌리 속에서는 수많은 추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 통로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을까? 사라진 이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의 마음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를 쫓는 것이었으니까요. 통로의 길이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박건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이 통로의 끝에서 혹은 통로 어딘가에서 사라진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통로의 벽면을 비출 때마다 낡은 벽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통로가 조금 더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어떤 물건들의 실루엣이 그의 손전등 불빛에 포착되었습니다. 박건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흔적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비밀 통로는 마침내 끝이 보였습니다. 박건우 탐정의 손전등 불빛이 통로의 막다른 지점을 비추자 그곳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통로의 끝은 예상보다 훨씬 넓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몸을 숨기거나 잠시 머물다 간 듯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미묘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비추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고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천 조각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땀과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진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음향 효과, 손수건을 들어 올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손수건은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라는 한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위생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마르고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손수건은 분명 여성의 것이었고, 희라는 글자는 사라진 인물의 이름이거나 애칭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작은 손수건 하나가 수십 년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증거물로 보관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손수건 옆에 놓여있던 빛바랜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은 낡은 가죽 표지에 얇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음향 효과, 일기장을 펼치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박건우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8년 늦여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기장 속 글씨는 작고 단정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필체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에 시달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건우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초반에는 평범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에서의 생활, 시장에 다녀온 이야기,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한약방 일에 대한 소소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일기 속에서 사라진 인물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급변했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의 감정이나 상황을 짐작게 하는 짧은 글궈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나는 두려워. 종로의 그 한약방.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어.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숨이 막혀. 어둠이 너무 깊어.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야. 비가 오는 밤. 이 글궈들은 사라진 인물이 어떤 위협에 직면했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종로의 그 한약방 키라는 문구는 김민수 씨가 발견한 편지 속 단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이 일기장의 주인이 편지 속 사라진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박건우는 일기장을 통해 사라진 이의 내면 세계와 사건의 배경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기 속의 글궈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넘어선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기장 전체를 읽으며 글궈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사라진 이의 슬픔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있거나 종이가 젖었던 흔적이 보였는데 아마도 눈물이나 땀으로 인한 것일 터였습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증거물을 넘어 사라진 한 생명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박건우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일기장 옆에는 깨진 옥 놀이개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향 효과, 깨진 놀이개를 만지는 섬세한 소리, 놀이개는 전통적으로 한복에 다는 장신구로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개는 완벽하게 깨져 있었고 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옥 조각들은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은 채 마치 사라진 인물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건우는 깨진 놀이개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옥의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습니다. 놀이개가 깨진 상태를 보아 단순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충격이나 힘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사라진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깨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깨진 놀이개는 사라진 이의 마지막 순간이 평화롭지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단서였습니다. 이 외에도 박건우는 통로 안에서 몇 가지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흔적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낡고 다른 가죽 신발 한 짝,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것이었습니다. 신발은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발 사이즈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는데 이는 통로를 통해 외부로 이동했거나 혹은 외부에서 통로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검은색이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사라진 인물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잊혀져 있었지만 박건우의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거의 이야기를 침묵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사라진 이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박건우는 이 발견된 유물들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건우는 통로 속에서 발견된 손수건, 일기장, 깨진 놀이개, 그리고 낡은 신발과 머리카락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면밀히 살폈습니다. 각 유물은 단편적인 정보 조각이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조합해 나가자 사라진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이 통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건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유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남겨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수건은 구겨져 있었고 일기장은 마지막 몇 페이지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으며 놀이개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는 사라진 인물이 침착하게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어떤 위협이나 위험에 쫓겨 급하게 이 통로로 피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숨이 막혀. 나 어둠이 너무 깊어.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같은 절박한 문구들은 이 추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라진 인물은 분명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깨진 옥 놀이개는 이 사건의 폭력적인 성격을 암시했습니다. 놀이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 시절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놀이개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은 강한 외부적인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건우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사라진 인물이 통로 안에서 누군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놀이개가 깨졌을 가능성입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 안에서 벌어진 몸싸움은 더욱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통로로 피신하던 중, 혹은 피신 직전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폭력에 의해 놀이개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라진 이의 마지막 순간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개의 파손은 단순한 물건의 손상을 넘어 사라진 이의 삶이 산산조각 났음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은 사라진 인물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을 찾아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글궈들이 절박한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을 남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일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아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는 문구는 역설적으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박건우는 생각했습니다. 일기장 속에 종로의 한약방이 다시 언급된 것은 그 한약방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장소임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사라진 인물은 아마도 한약방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그곳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미해결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의 배치와 상태 또한 당시 상황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물건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었지만 통로의 막다른 공간에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라진 인물이 이 통로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신발 한 짝만 발견된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약 통로를 통해 완전히 도피했다면 신발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라진 인물이 통로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통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한 짝의 신발은 통로 밖이나 사건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박건우는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은 사라진 이의 인상착의를 짐작케 하는 유일한 육체적 증거였습니다. 길고 검은색이라는 정보는 당시 한국 여성의 일반적인 머리 모양과 일치했지만 유전자 감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사라진 이의 DNA를 파악하고 나아가 혈연관계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박건우는 물건들의 상태를 통해 사라진 인물이 겪었을 심리적 변화도 추론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던 일기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라진 이가 점진적으로 어떤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통로로 피신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몰렸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밤 위라는 마지막 글권은 편지 속의 단서와 정확히 일치하며 사라진 날이 비 오는 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이 좁고 어두운 통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든 흔적들은 박건우에게 사라진 인물이 이곳 한옥의 주인이거나 적어도 한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여성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희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수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옥 비녀와 놀이개, 이 모든 것들이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떤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 강제로 혹은 자의로 사라졌으며 그 마지막 순간은 이 좁은 통로 안에서 시작되거나 끝났을 것이라고 박건우는 추론했습니다. 그는 발견된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침묵의 메시지를 읽어내며 사라진 이의 마지막 순결을 느끼려는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통로 속 잊혀진 흔적들은 이제 박건우의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비밀 통로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은 후 통로 자체의 환경과 보존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통로 안은 바깥 한옥의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우며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곰팡이와 흙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일반적으로 유물이 부패하거나 심하게 훼손되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발견된 몇몇 물건들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기장은 종이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가죽 표지도 심하게 썩거나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옥 놀이개는 깨져 있었지만 옥 자체의 재질 덕분에 형태는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또한 색은 바랬지만 섬유가 완전히 삭지는 않았고 자수 문양도 식별 가능했습니다. 박건우는 이런 보존 상태가 이 통로가 가진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통로 자체는 흙과 돌, 그리고 낡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재료들이 오히려 통로 내부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는 현대 건축물과 달리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환기나 습도 조절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비록 이곳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비밀 통로였지만 흙벽과 나무 기둥이 습기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극심한 습도 변화를 막아주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로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이 적어 부패를 가속화하는 미생물의 활동이나 해충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점도 햇빛에 의한 탈색이나 재질이 열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건우는 손전등 불빛으로 통로의 벽면과 천장을 자세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들은 습기를 머금어 색이 짙어져 있었지만 썩거나 무너져 내린 곳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흙은 마른 상태였고 그 위에 쌓인 먼지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 유물들이 흙에 직접적으로 닿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통로가 가진 이런 환경적 특성이 사라진 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수건과 일기장의 색은 심하게 발해 있었고 천의 섬유나 종이의 가장자리는 부식되어 부스러질 듯 연약했습니다. 흙먼지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그 위에 거미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 한 짝은 가죽이 갈라지고 형태가 많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훼손 상태는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건우는 이런 훼손 속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종이의 특정 부분에 남아있는 미세한 지문 흔적, 바래고 흐트러진 글씨체 속에서 드러나는 피랍의 강도, 섬유 조직에 남아있는 미량의 이물질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통로 자체의 낡은 구조와 유물들의 보존 상태가 만들어내는 대조에 주목했습니다. 통로는 분명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 방치되었지만 그 내부의 환경은 역설적으로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보존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비밀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누군가 찾아내 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통로는 단순히 사라진 이가 도피했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간직한 시간의 보관함과 같았습니다. 그는 발견된 유물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정밀 감식을 거치면 사라진 이의 신원, 사망 시기, 심지어는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일기장 페이지의 파편이나 놀이개 조각에 남아있는 미세한 접촉 흔적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박건우는 이 모든 증거물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로를 벗어나면서 박건우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이제 그 안에 갇혀있던 수십 년간의 비밀을 그에게 고스란히 내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통로에 들어설 때보다 한결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이 통로 속 잊혀진 흔적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수십 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박건우는 이제 이 통로에서 얻은 단서들을 가지고 한옥 바깥, 즉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이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비밀 통로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빛바랜 일기장, 깨진 놀이개 조각, 달아해진 신발 한 짝, 그리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까지. 이 모든 것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사라진 한 생명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통로를 나와 다시 한옥의 방들을 거쳐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한옥 관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대문을 나설 때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한옥이 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을 손에 쥐었지만 박건우는 자신이 이제 막 퍼즐의 시작점에 섰을 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통로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사라진 인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누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증거만큼이나 사람들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미제 사건일수록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북촌 고미술품 상점 시간의 흔적의 김민수 씨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 사건을 박건우에게 의뢰한 사람이자 북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으로서 당시의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에게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것들이 사라진 인물의 마지막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박건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에게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 탐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편지에 언급된 김영희 아주머니라는 인물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970년대 후반에 그 한옥 주변에 살았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신지요? 박건우는 질문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라. 흔한 이름이라 정확히 떠오르진 않지만
그 시절에는 이 주변에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한옥 바로 옆집에도 김시성을 가진 아주머니가 살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네요.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는 게 빠를 겁니다. 그의 탐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김민수 씨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촌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과거에 사라진 한옥의 주인이나 그곳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처음부터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웃 할머니는 사라진 인물을 착하고 조용하며 늘 혼자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음향 효과,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녀는 그 아가씨는 참 조용했어요. 말수도 적고 늘 한쪽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곤 했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라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르신, 특히 그 한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향 효과,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 그 아가씨가 조용했다고. 아니야. 그 아가씨.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아주 당돌한 사람이었어. 밤마다 몰래 남자랑 만나는 걸 몇 번 봤지? 피막골 쪽에서 같이 걸어가는 걸 봤다니까? 아주 활발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이 잦았어. 뭔가 사연이 많았을 거야? 박건우는 각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하고 외로운 여인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활발하고 비밀스러운 여인으로 묘사되는 모습은 마치 두 명의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기억의 왜곡일까? 아니면 사라진 인물이 실제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일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경위에 대한 증언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며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누군가와 엮여 강제로 사라진 것 같다고 암시했습니다. 박건우는 이 상반되는 기억들 사이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북촌 마을 사람들과의 탐문을 계속할수록 단순한 엇갈린 기억을 넘어선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가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던 어르신들도 사라진 인물이나 그 한옥, 혹은 김영희 아주머니에 대한 질문이 깊어질수록 눈에 띄게 대화를 회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박건우의 질문에 아예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음향 효과,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 풍경소리, 아이고, 탐정 나리. 그런 옛날 이야기는 캐봐야 뭐합니까? 라며 손사래를 치는가 하면,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괜히 오래된 무덤을 파헤쳐서 좋을 게 뭐 있다고. 라며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이 침묵 속에서 단순한 기억의 왜곡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침묵은 진실을 가리는 두터운 장막이 되어 그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유품들과 마을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들은 북촌의 고요함 뒤에 감춰진 진실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사라진 이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